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4월 5일 투자 전략 요 자료를 올려야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포커싱의 한국 증시의 관점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글로벌 증시도 함께 좀 살펴보긴 해야 되겠죠. 우선은 이제 그래도 마감 증시 이게 마감 증시 있잖아요. 이 내용 자체가 되게 간단한 내용이에요. 이 세션이 그렇게 복잡한 구조는 아니거든요. 근데 복잡하진 않지만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된 자료가 흔치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데이터 자체도 좀 그렇고. 근데 여하튼간에 이 자료는 좀 올려드렸어요. 그 블로그에다가. 네, 코스피가 마이너스 상대적으로 선방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마 아시아 증시에서 일본이 3% 정도 좀 빠졌을까? 2, 3%. 근데 코스피가 마이너스 0.86%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그냥 우연치 않은 일은 아니에요. 그렇잖아. 지금 뭐 미국 증시가 6% 정도 빠지잖아. 이것도 이틀 정도. 근데 한국 증시 봐봐. 코스피가 마이너스 0.86% 빠졌고 코스닥이 오히려 올라갔잖아요. 밑꼬리 잡아서 올라오면서 종가 기준에까지 0.57%. 코스피는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의 급락 속에서도 마이너스 0.86% 제한적 하락률로 선방했습니다. 이는 특히 일본, 호주 증시의 2% 이상 하락폭과 비교했을 때 의미 있는 상대적 강세로 평가됩니다. 그렇죠. 물론 이 상황이 좋은 건 아닌데 그나마 상대적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있다라는 것은 좀 말씀드리고 한국 코스피 그리고 이거 봐보세요. 이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봅시다. 감정으로 보지 마시고. 왜냐면 이게 또 해외 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한국 주식도 많이 빠진 거 아니야? 덜컥 겁날 수 있죠. 감정의 영역으로 본다면. 냉정해 볼까요? 코스피의 지수가 마이너스 0.86이잖아요. 코스닥은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봐봐. 아니 여기서도 그래요. 하락 종목 저기 마이너스 0.86이니까 1% 가까이 빠졌다 칩시다. 근데 상승 종목께서 하락 종목께서 평가해 보게 되면 코스피가 562개가 상승했어요. 하락 종목 개수가 330개예요. 지수는 빠졌어도 상승 종목 개수가 더 많이 있었다고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감정의 영역으로만 바라보시면은 본인만 손해예요. 그렇지 본인만 손해 볼. 왜냐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잖아. 근데 글로벌 증시 보면서 내 감정을 굳이 그렇게 안 좋게 만들 필요 없잖아. 스스로 왜 스스로를 망가뜨려?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래 대래 겁먹고 그러는 거잖아.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코스피가 네, 마이너스 0.86% 빠졌는데 상승 종목 개수가 더 많았어요. 562개가 상승했고 330개가 하락했다고요. 코스닥은 네, 상승 종목 개수가 987개. 이건 당연하겠죠. 네, 코스피의 지수가 0.57이니까 상승 종목 개수가 더 많았겠죠. 그래서 코스닥은 상승 종목 개수가 987개로 하락 종목 개수보다 뚜렷하게 많았으면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회복되었음을 합니다. 네, 코스피 역시의 상승 종목 개수가 562개가 이고 하락 종목 개수가 330개로 상승 종목 개수가 더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러니까 지수 하락 대비 개별 종목 흐름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이었습니다. 냉정하게 보자고요. 감정으로 보지 마시고요. 근데 이건 있죠. 어떤 부분이 있냐면 외국인의 그 매도세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여기 보시면 이게 1조 8천억 원 정도 코스피에서 매도 때렸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857억 원. 네, 외국인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에서 대규모 순매도를 보였으면 이는 네, 겠죠. 이는 뭐 전일 뭐 증시 급락. 근데 그건 미국 쪽이고. 그리고 한국만 이야기하죠. 이번 시간에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모두 순매수를 기록하며 외국인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공매도를 보실까요? 네, 여기 공매도 거래량 나오죠. 여기 이게 1,900만 주 코스피 이게 전체 공매도량 그리고 이거는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이 공매도한 거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게 되면 공매도 거래에서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외국인 거래 비중이 공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92%에 달해요. 92%는 그래 90%. 다 외국인들이 공매도 재개가 됐잖아요. 네, 외국인 중심의 공매도 압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또 긍정적 면도 있어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공매도잖아. 만약에 이게 공매도가 아니라 실매도였으면은 그러면 이거 진짜 안 좋은 거지. 그나마 지금 공매도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긍정적 면은 있지. 예, 긍정적 면이 있죠. 공매도로 매도 때리는 거기 때문에. 요건 예. 만약 실매도면 더 위험하죠. 실매도면 진짜 돈을 던지고 도망가고 오고 공매도는 예. 물론 공매도도 근데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네, 이게 한국 시장 마감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네, 니케이 지수가 마이너스 2.75%, 토픽스가 마이너스 3.37%, 호주 AS 200 지수가 마이너스 2.44%. 근데 항생과 이거 상하이 지수 있잖아요. 네, 청명절 연휴로 해가지고 항생주하고 중국 증시는 휴장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걸 보고서 예, 네, 이거 보시면 안 되고 전일 데이터예요. 그래서 여기 비교해 보시면 알 거 아니야. 아시아 증시에서 가장 덜 빠진 게 코스피, 한국 증시란 거야. 오히려 코스닥은 올라갔잖아. 왜? 정치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반등. 네, 미국의 새로운 수입관세 발표로 인해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증가가 전반적인 하락세를 견인하며 호주와 일본의 충격이 가장 컸습니다. 한국 정치 이벤트 시장 영향. 2025년 4월 4일 한국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60일 내 대선 실시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제 한국은 대선이죠. 예. 대선 이벤트가 있습니다. 대선 그러면 한국 시장을 바라보실 적에 대선 관점으로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근데 그때는 워낙 미국이 경제가 좋아서 그러긴 한데 통상적으로 이제 대선이 있으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주가가 좀 상승하잖아요. 왜 상승하냐면 대선에는 뭐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풀린다고요. 이게 돈이 어디서 풀리냐면 정부에서도 풀리죠. 왜냐면 대선 지원금이 풀리잖아요. 그리고 뭐 당에서도 풀리고. 그럼 그것이 시장에 유동성 물량이 유입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돈이 유입이 돼요. 시장에. 현실 시장에. 그래가지고 통상적으로 대선 이벤트가 있게 되면은 지수가 좀 상승하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대선 영역이 한국의 영역인 거잖아요. 이게 글로벌 영역이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선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앞으로도 좀 선방하면 좋을 것 같긴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국인들이 요새 매도 때리고 있는데 그 매도가 공매도잖아. 실매도보다 공매도니까. 만약에 한국이 너무 안 좋다라고 했으면 외국인들이 실매도 때리지 공매도 때리겠어요? 그러면 진짜 도망가겠지. 근데 공매도 때리잖아. 그래서 공매도가 원래는 시장에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무조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물론 한국 상황이 좀 다른 건 있긴 있는데. 여하튼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반영되며 기술주 중심의 매수세를 촉발했다. 그러면서 상승 마감에 기여를 했습니다. 환율도 지금은 올라갔잖아요. 이거 금요일 기준인데요. 1448원으로 떨어져라.
그래서 제가 이거 데이터를 계속 기록을 해 놓는 거야. 왜냐면 이게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 이게 빠졌다가 지금은 오히려 올라갔지. 예. 그래서 제가 계속 기록을 해 놓습니다. 왜냐면 기록을 안 해 놓으면은 이 사람이란 게 까먹거든. 그 까먹으면 그냥 정보만 보는 거야. 그 정보 봐서 뭐 할 건데? 흐름이 중요한 건데. 그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야. 여론조사의 뭐 몇 프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흐름이 중요한 거잖아. 똑같은 거야. 이것도 흐름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1458원인데 지금 다시 올라갔죠. 근데 이때는 1448원이었잖아. 그러면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환율이 떨어졌잖아요. 금일날. 그러니까 그나마 시장이 선방했어. 근데 월요일 시장은 좀 불안할 수가 있지. 월요일 시장은 약세일 수도 있지. 왜냐면은 다시금 환율이 올라갔잖아. 1458원으로. 그 한국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또 월요일장은 미국 증시가 폭락했고 유럽 증시가 폭락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고스란히 한국 증시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 한국 증시는 그 대신 그래도 이거는 좀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어요. 60일 대선 실시 의무 발생한 거. 이것은 단순하게 이벤트가 아니라 펀더멘털이 될 수 있어요. 약간의 약간 그나마 이제 시장에 돈이 풀리잖아. 네, 한국 증시는 아시아 전반의 급락 흐름 속에서도 이거 마감 시장 보는 건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으며 특히 코스닥 상승은 정치적 리스크 해소 기대감과 외국인 공매도 반대 매수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리하자면 한국 증시는 정치 이벤트를 변수로 삼아 아시아 증시 내 가장 방어적인 흐름을 보였으며 글로벌 증시도 그랬죠. 심지어 호주 증시보다도 괜찮았어요. 수거 주체별 매수세와 시장의 이렇게 넘어갑시다. 요거 이제 어제 한국 마감 시황이었고요. 투자 전략, 투자 전략 함께 이야기합시다. 근데 투자 전략은 워낙 제가 전 괜찮던데. 이거 여러분들 뭐 블로그에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지 않을 정도로. 왜냐면 다 설명했어 지금까지. 네, 글로벌 증시의 핵심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나스닥과 S&P 500이 이어 다우존스까지 모두 5%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요거는 저거예요. 이건 주간 기준일 거예요. 주간 기준 오해하지 마시고 주간 기준 마이너스 8.3% 하락했다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5% 하락했는데 스톡스가 마이너스 8% 하락했다. 이거는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중간 기준. 니케이 지수는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했다는 거. 그래서 20% 이상 하락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약세장이라고 하죠. 핵심 변수는 무역 전쟁 고조, 정책 불확실성, 금리 경로 불확실성 등 구조적 가장 큰 건 이제 무역 전쟁 고조이죠. 이게 이제 앞으로도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전에는 관세가 핵심 포인트였잖아. 이제 관세가 아니야. 관세는 이제 발표가 됐잖아. 근데 여기서 더 하방 압력을 갈 것은 무역 전쟁 고조야. 이 부분을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서 잘 풀어내느냐가 핵심일 것 같아요. 근데 풀어내기가 좀 쉽진 않겠죠. 이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닌 시스템 리스크 요소로 평가됩니다.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고착화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좀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유가가 아까 브렌트유가 60달러까지 좀 빠졌으니까 66달러인가? 서부 텍사스 원유가 62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 하락 원인이 수요 둔화가 있는 거죠. 맞다. 이거 마진콜이라고 하죠. 마진콜. 뭐 마진콜 그러니까 제가 아까의 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 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마진콜 유도 매도. 네, 그래서 온스당 금 가격이 마이너스 2.9% 하락했고
온스당이 아니라 마이너스 2.9% 있고 온스당 3,024달러. 그래서 이제 금가격이 하락한 부분은 달러 강세하고 마진콜, 이 마진콜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자산 자체가 빠졌을 때 그것에 대한 기본 투자금을 넣어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이 최근에 올라갔으니까는 그 금 올라간 돈에서 차익 실현하고서 그걸 이제 다른 자산군에 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차익 실현인 거예요. 결국 차익 실현 물량이 있었고 달러가 강세였다.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네, 금 가격이 빠졌다는 거. 근데 이런 해석을 왜 하냐면은 금의 어떤 하락 자체가 그 금 자체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빠진 것보다는 이런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빠졌으니까 만약에 다시금 달러가 상승 관통의 캔들 나왔는데 그게 뭐 다시 한번 이제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빠지게 되면 뭐 하락 잉태형이라든지 하락 반격형 캔들 나오게 되면 다시금 금가격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그 원인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달러 강세, 그쵸? 달러가 강세였죠. 근데 그거는 이제 기술적 관점의 강세이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모니터링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특이한 것은 이제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좀 올라갔다는 거죠. 다른 자산군 쪽은 다 빠졌는데 비트코인이 83,900만, 900달러 정도. 그래서 2.34% 상승해졌습니다. 네, 유가 및 금 하락, 비트코인은 상승하는 등 자산별 상반된 흐름은 이 보였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글로벌 경제 일정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있긴 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네, 미국의 CPI 지수가 목요일날 4월 10일날 발표가 있습니다. 예, 보통 그렇죠. 이제 물가 지수인데 이거 아마 올라갔을 것 같은데. 예, 예상치보다 올라가서 이것도 나오게 되면 또 난리도 아니겠다. 근데 이제 이게 또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되느냐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왜냐 이제 CPI 지수가 올라갔는데 예상치보다 결과가 안 좋게 나왔는데 물가가 상승하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으로 올라갔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금리가 인하될 수 있잖아.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결과를 시장에 좀 해석을 좀 봐야 될 것 같아. 우리가 굳이 지금 예측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하튼간에 뭐 변동성이 있는 시장 지표가 발표가 되니까 목요일 날 하고 금요일 날 PPI 지수 발표 다 물가 관련된 지표죠. 나머지 뭐 미국의 30년 모기지 금리 뭐 이런 거 발표도 있는데 4월 9일 날 이거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 네, CPI, PPI 모두 금리 정책 결정에 직결되는 네, 경제 지표입니다. 네, 우선 마감 시장 아까 함께 살펴봤는데 4월 4일 기준 한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방어적 흐름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발생한 정치 이벤트가 단기 불확성 해소로 작용해가지고 그나마 아시아 증시,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선방한 지수의 흐름이었습니다. 공매도는 외국인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긴 하지만 그것은 실매도보다는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실매도는 진짜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진짜 안 좋을 때. 공매도는 굳이 버리고 도망갈 정도는 아니고 그냥 지금 시장 자체에서 매도를 하면서 가치 평가를 낮추는 영역인 거고요. 그래서 공매도란 영역이 잘만 활용되면 매우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유용한 겁니다. 다만 이제 한국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었다 보니 그게 지속적으로 문제의 포인트로 지적받은 거였고요. 요번에 뭐 보완을 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 보완은 뭐 단순하게 시스템 보완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정책적인 관점이 더 중요한 거지. 뭐 시스템이 뭐 어쨌다 저쨌다 그게 핵심은 아닌데 여하튼간 핵심이 아닌 것 같고서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공매도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순기능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하락하니까 공매도로 인해서 하락하니까
그것 때문에 안 좋다고 보는데 가치 투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고맙죠. 그러니까 이제 재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잖아. 가치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공매도가 고맙죠. 실매도가 아니라 공매도니까. 예, 여하튼 간에 그런 건 있어요. 가치 투자하는 공매도가 유용합니다. 쓰는데 유용하는 게 아니라 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투자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하튼 간에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한국 증시의 투자 전략 방향. 현재 전략은 공매도, 죄송합니다. 현재 전략은 공격적 매수보다 방어적 포지션 강화가 요구되는 국면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투자 전략 써놨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즉각 대응을 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이제 읽어보시고 분위기를 느껴보시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바뀌실 겁니다. 그런 용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걸 보시고 뭐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은 안 되니까. 근데 계속 보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게 여러분들 그 자산을 운영하시는데 녹아져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당장에 적용할 수는 없죠. 계속 보시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그렇죠. 예, 인식이 되는 거고 인식됐다 보면 내가 서서히 변화가 발생하는 거고 그런 거죠. 현재 전략은 공격적 매수보다 방어적 포지션 강화가 요구되는 국면입니다. 우선 뭐 경기 침체 관세 리스크죠. 그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 그렇기 때문에 뭐 가치주 고배당주 요새 제가 고배당주 관련된 이야기를 하죠. 특히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배당주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뭐 의외로 그 어디죠? 한국전략인가? 거기도 아마 배당주나 모르겠다. 하여튼간 배당주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왜냐면 이제 자산이 안정적으로 증가니까. 그래 연말에 받는 배당 말고 그런 수준의 배당 말고 여하튼간에 현금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 최대 30%까지. 그냥 참고적으로 보세요.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기술적 반. 근데 이제 이걸 계속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려면 뭐 또 대부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뭐 나 지금 현금 비중이 뭐 얼마 없는데 현금 비중 30%래. 그러면 나 손절 때려야지.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가치 투자에는 손절은 거의 허용이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자산을 변화시키는 거지. 근데 이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현금 비중이 30%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이 현금 비중이라는 영역도 단순하게 1차적인 현금 비중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현금성 자산, 현금성, 예, 방어적 자산, 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더 이렇게 와닿는 게 있으실 거예요. 어, 뭐 미국 증시가 대부분 빠져가지고 뭐 피해 섹터, 수혜 섹터인데 다 빠졌죠 뭐. 반도체도 좀 안 좋을 것 같고 엔비디아, AMD 7% 이상 빠졌으니까 전기차 배터리 테슬라 마이너스 10% 빠졌고 에너지 유가도 빠졌고 그나마 이제 그 우리가 코인 쪽을 전 살짝 봤잖아. 그나마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하락 종목 개수가 뭐 2,000개인데 상승 종목 개수가 뭐 300개다 뭐 100개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그런 종목이 어떤 섹터에서 올라갔을까라는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코인 쪽이 그나마 이제 다른 자산군은 다른 투자 자산군은 다 빠졌는데 코인이 올라갔으니까 그나마 이제 코인 쪽에 선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지. 이제 은행주가 빠졌어요. 은행이 빠졌다는 것은 경제가 안 좋다는 이야기거든요. 경제가 좋을 때는 은행 주가가 올라갑니다.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은행 주가가 빠집니다. 그 약간 이제 바로미터 역할, 풍향계, 온도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트 자금 운영 전략은 현재는 무형 리스크가 있고 그래서 방어적 현금 중심 포트 권장 뭐 산업 섹터로 본다면 뭐 성장주는 이제 오히려 지금은 30%좀 줄여야 되고 가치주는 60% 현금은 10% 이렇게 근데 현금 비중 이게 뭐 기본적인 이건 산업 비중 관점으로 보는 거고 그러니까 투자 매매 관점으로 보는 거고
현금 비중은 20에서 40%가 늘려야 된다. 급변 시에 저가 매수 기회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상황이란 얘기예요. 이런 관점이란 얘기예요. 매크로 반영 인플레 쪽을 체크를 이번 주는 하셔야 되겠죠. CPI, PPI 발표,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 우려 이 부분도 진짜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성장주 집중 국면이 아니라 가치주 중심 플러스 현금 유동성 확보가 핵심 전략입니다. 맞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정책과 미국 무역 전쟁 재개는 죄송합니다. 이거 말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정책과 미중 무역 전쟁 재개는 단기적 충격을 넘어 구조적 투자 환경 변화를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리밸런싱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죠. 종목의 변화 혹시 체크를 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지금 시장에 맞는 종목인지 만약 그 종목이 지금 시장 지금의 경제 환경에 맞지 않은 종목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좀 리밸런싱을 하실 필요가 있긴 하겠죠. 전략적인 관점으로서. 이번 주에 CPI, PPI 인플레이션 지표가 있으니까 그거 당연히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한국 증시는 정치적 이벤트 해소로 단기 선방 중이나 외국인 공매도 지속됨에 따라 변동성 리스크는 존재한다. 아무래도 좀 월요일날은 좀 충격적으로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또 환율도 좀 올라간 거 있으니까. 섹터별 차별화할 그나마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선방하고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하방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니까 섹터별 차별화 전략과 현금 중심 방어적 포트 구성이 우선적이다. 전략 포인트 지금 방어적 리밸런싱 시기에 그쵸 이 두 단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방어적인 단어와 리밸런싱 무조건적 매수보다는 분할 접근과 리스크 분산이 핵심입니다. 네, 여기까지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